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데 그쵸. 아이들이 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살아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제 옆에 많이 뵌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죠? 해피 이선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상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유튜브 채널 해피 이선생을 운영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뵙다가 네. 제가 처음 뵀는데 선생님 화면에서는 좀 막 이렇게 동작을 막 맞아요. 하셔가지고 굉장히 밝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긴장하고 제가 좀 낯을 네. 많이 가리고 아, 정말요? 저는 완전 핵인 사이신 줄 알고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저희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러 오셨는데요. 선생님 마침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을 또 내셨어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렇게 9살 공부 습관 사전이라는 2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책을 내셨는지 대단하신데요. 저희가 오늘 9살 과 관련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책이 9살 공부습관 사전이에요. 근데 선생님 전작이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그쵸.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9살이 어떻게 중요한 학년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책을 쓰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9살이면 초등 2학년입니다. 네. 제가 2020년 가을에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라는 책을 써서 좀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초3은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3부터는 영어하고 수학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초1은 사실 학습 측면보다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껴있는 초2, 9살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저는 9살 때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1, 2학년 저학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무슨 뭐 공부가 중요하냐 좀 이렇게 방심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9살 아이들은 이미 1년 학교 생활을 해봤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고 따분한 게 아니라 어차피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공부는 좀 이렇게 재밌는 거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부모님들이 좀 알려주시고 아이에게 그런 또 아이가 물어보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쫙 보다 보면 너무 재밌게도 아이들이 읽는 그냥 책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일러스트도 굉장히 아이들 스타일로 나와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뭐 내 이야기를 들어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아이들과 같이 보면 좋을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권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 각각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예. 어떤 기준으로 이런 꼭지를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크게 2가지 활동을 하는데 일기를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반 아이들은 항상 2줄 쓰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2줄 쓰기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줄 쓰고 거기다 내 생각이나 느낌을 한 줄 쓰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쓰던 일기나 2줄 쓰기를 보고서 제가 좀 느꼈던 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데 그쵸. 아이들이 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아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끔씩 엉뚱한 질문을 저한테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예, 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대학교 안 나왔는데 뭐 유튜버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부모님들한테 했을 때 부모님들이 과연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그냥 그쵸. 시끄러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네.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궁금함이 해소가 안 됐는데 그쵸. 예,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뭐 하긴 할 텐데 답답하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 책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실제 요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반 아이들은 뭔가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는 아이들이겠네요. 그래서 마치 이 책에도 선생님 공부 일기를 되게 강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수학 일기를 좀 쓰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버전의 공부 일기란 뭘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공부 일기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공부 일기는 말 그대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백지학습법이라고 해서 네네네네. 예, 공무원이나 무슨 뭐 교원 임용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우리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쵸. 더 이상 막 객관식 찍기 시험이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부 일기는 내가 오늘 공부를 했으면 그걸 백지를 꺼내놓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써보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마인드맵으로 그려도 되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쓰기가 어렵죠. 그쵸. 만약에 부모님들도 오늘 읽으신 책을 한번 요약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분명히 책은 재밌게 읽으셨는데 그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자꾸 그런 연습을 해봐야 아 맞아 내가 오늘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만약에 아이가 생각이 안 나면 또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공부 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복습 차원이니까 부모님은 옆에서 그걸 뭐 확인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공부 일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셨으면 부모님이 아이 옆에서 같이 한번 공부 일기를 써보는 거죠. 백지를 꺼내놓고서 네. 내가 오늘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어 해보시면 아마 아이도 아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방법을 하는구나 아마 익혀서 아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반 아이들은 그 전초 단계인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두 줄 쓰기 뭐 예, 이런 그렇죠. 거를 이제 연습시킨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두 줄 쓰기도 사실 어려워하잖아요. 맞아요.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보통 시키시나요? 처음에는 제가 두 줄 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줄 쓰기죠. 어제 있었던 일을 한 줄 쓰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한 줄 쓰고.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짜 단순하게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쵸. 어제 뭐 저녁에 치킨을 먹었다. 네. 참 맛있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우 너 잘 썼고 너 치킨 먹었구나. 어떤 치킨 먹었니? 다 한 명 한 명씩 제가 칭찬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네. 그땐 제가 두 줄 이상 쓰기로 이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한 줄씩 제한시키지 않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어떤 아이는 두 줄 이상 쓰기인데 막 다섯 줄씩 쓰고 오. 예, 되게 잘 쓰고 그게 익숙해지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4학년을 맡았었는데 아이들이 두 줄 쓰기를 1년 내내 했었거든요. 아침 활동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교탁 앞에서 두 줄 쓰기 공책을 가지고 가서 쓰고 다 썼으면 저한테 제출을 하고. 아, 그 자리에서 쓰고 예, 검사를 예, 넣는 예,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겨울방학 전날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좀비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동으로 그냥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 쓰기가 어제 너무 끝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어제 끝났는데 다 앞으로 와서 공책 어디 있죠? 선생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너네가 어제 다 가져갔잖아 했더니 아 맞다 가져갔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무조건 이제 쓰는 것 자체는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좋은 습관의 힘이 습관이네요. 저는 정말 무섭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교실에서 체험해보신 두 줄 쓰기, 간단한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서 그쵸, 예, 한 줄, 맞아요. 두 줄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그걸 확대시켜서 예, 이제 예, 공부일기로 예. 가면 그쵸.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예, 대한 맞아요. 질문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지에 대한 얘기도 살짝 이렇게 담아주셨다고 하셨는데 특히 저희가 유튜버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솔직히 유튜브 정말 많이 보는 많이 세대이기 보죠. 때문에 그런 얘기 되게 쉽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유튜브로 저렇게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선생님 저 공부 안 할래요. 이런 애들 분명히 있죠. 있죠. 예.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학기 초에 매년 학기 초에 나의 꿈 풍선 그리기라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풍선에 나의 네. 꿈을 그려보는 건데 매년 학기 초에 꿈 풍선 그리기를 하면 꼭 나오는 게 유튜버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 예. 학년을 막론하고. 예, 학년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럼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대학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유명하다. 나도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럼 저는 유튜버가 될 거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버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나라 구독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구독자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고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초등 아이들 중에서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지금 해보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유튜버가 하고 싶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렇게 장래 희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일단 시작해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작한 아이들이 있나요? 있어요. 오, 어때요, 있는데 성과는? 성과가 안 좋죠. 막 20명인데 아이들이 막 좌절하고 아, 그죠. 좋아요 개수 하나에 되게 이렇게 막 일일비하고. 반응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지금 유튜버 하고 네. 계시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콘텐츠를 구성하고 맞아요. 대본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단순하게 유명한 유튜버 몇 명만 보고서 아 이게 쉽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다양하게 폭넓게 해야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다루면 좋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네가 유튜버가 꿈인 건 좋아 인정해 대신 네가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를 알려면은 네가 잘하는 걸 알려면은 공부를 폭넓게 많이 해서 내가 잘하는 걸 찾고 그 방면에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해주시는 얘기들이 이 책 두 그쵸. 권에 막 고르게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생한 얘기들을 제가 더 느낄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고 해서 아이들 얘기가 되게 재밌는 스토리로 써 있거든요. 실제 아이들의 스토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여기에 이제 약간 변형해서 넣으셨겠지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제자의 스토리를 여기 넣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예, 하나만 딱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이들하고 뭐 일기 쓰기나 두 줄 쓰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네. 물론 아이들의 이름은 조금씩 바꿨지만 그럼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게 두 명을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중에 아마 한 명은 여기 그 내용 비슷하게 여기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3학년 때 저희 반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인데 학업 성취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뭐 단원 평가를 보면은 받아쓰기 시험 1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맞고 수학 단원 평가도 25문제 중에서 뭐 7개, 8개. 예. 근데 어느 날 수학 단원 평가를 봤는데 그 아이가 그날 또 많이 틀렸어요. 근데 쉬는 시간 저한테 오더니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죠? 공부 잘하는 뭐 민준이가 너무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장난치거나 그게 아니고 되게 진지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해서 지금도 저는 그 표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근데 너 어제 수학 단원평가 공부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평소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물론 부모님이 조금 그 아이한테 관심을 못 써주는 환경이셨구나. 환경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걸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초등 아이들은 좀 이렇게 느린 학습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못한 나이는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벌써 초3 아이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요.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하면서 못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만 얘가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더 속상하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아이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작년에 제가 초4 담임이고 올해는 초5 담임이거든요. 근데 네네. 작년에도 저희 반이었고 올해도 딱 저희 반이에요. 제가 아마 이 얘기하면은 혹시 구독자시면 아마 네. 우리 딸 얘기하는 거 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혹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이 아이는 초4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봤는데 13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13개 틀린 거는 중간 수준보다도 좀 그쵸, 낮거든요. 잘한다고 할 수 없죠. 네. 왜냐면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뭐 다 맞거나 5개 안쪽 틀리니까. 근데 13개 틀렸었고 눈에 띄지 않고 여자아이인데 되게 좀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글쓰기도 많이 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저는 꼭 개별적으로 발표를 시키거든요. 다 발표시키고 피드백해주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글은 예쁘게 잘 써요. 내용은 좀 부족한데 글을 되게 예쁘게 정성껏 써서 이제 막 좀 성실한 아이예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오 너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잘 쓰는구나 이런 점을 조금만 해봐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되면서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이 갖는 게 보이고 조금씩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제가 학기 초에 꿈풍선 그리기를 하는데 4학년 1학기 꿈풍선에서는 이 아이가 패션 디자이너를 그렸었는데 네. 4학년 2학기 이제 5학년 되기 직전에는 초등교사가 되겠다고 본인이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원래 욕심을 내지 않는 아이인데 제 자랑 같지만 선생님 때문에 초등교사로 꿈이 바뀌었고 단원평가 이제 100점 맞으려고 욕심을 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아이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네, 아이들보다.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그쵸. 그런 관심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5학년 때도 저희 반이 됐는데 5학년 때 본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3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13개 틀렸던 아이가 3개 틀렸어요. 그리고 5학년은 이제 고학년이니까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막 손들고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제일 열심히 발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붙고 확실히 이제 얘는 공부에 탄력이 붙었구나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두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아이, 저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해요의 아이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자신감을 가진 아이인지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후자 아이여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막 뭐 학원 이렇게 막 문제집 풀게 하고 해서 단원평가 다 맞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나도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별로 되게 자극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그쵸, 다를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총체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맞아요.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일단 수업을 굉장히 잘 듣는 게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네, 근데 사실 뭐 선행이라도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리 공부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은 수업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 애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예. 초등도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 뭐 5학년이면 부끄러워서 질문도 안 하는 뭐 이런 애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질문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이런 애들은 예뻐서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솔직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만의 지도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쵸. 저는. 가정에서도 네, 중요하죠. 네.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뭔가 공부에 적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너무 좀 뻔한 대답이긴 아니 하죠. 뻔한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쵸. 네.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뭐 확인하거나 혼을 내거나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의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 제가 5학년 지금 담임인데 제가 며칠 전에 도덕 시간에 아이들이 나의 감정 표현해보기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지에 요즘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감정을 쓰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쓰고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아이가 나는 요즘 우울하다. 예. 엄마가 공부 잘하는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우울하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되게 많죠. 많죠. 또 다른 남자아이는 짜증난다. 나는 아빠가 잔소리를 할 때 짜증난다. 예. 근데 그 두 아이가 문제가 많거나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잘하는 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내용을 써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가 별 탈 없이 학교에서도 뭐 특별하게 뭐 선생님이 뭐 연락이 없고 하니까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점들은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과도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학원을 보내면 학원 선생님과도 소통을 하고 아이와도 자주 대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알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칭찬과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부족하고 네, 갈 길이 멀고 네. 못마땅하고 좀 느리고 네.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네. 아직 아이잖아요. 충분히 그럼요. 예,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에 맞는 좀 칭찬을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아이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라는 포인트도 누가 봐도 이제 아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쵸.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정말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맞아요. 해주시는 거 그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셔야 되죠. 맞아요. 그냥 뭐 구체적인 예, 거. 막연하게 뭐 잘했어, 맞아요, 최고야 맞아요. 이런 거는 맞아요. 예, 너무 네. 막연하죠. 세 번째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옷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심지어 친구 관계도 부모님들이 엄마가 다 특히 해주네요. 엄마가 다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가 쟤랑은 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두 줄 쓰기 같은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나는 얘하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이들이 좀 서툴고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도록 좀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해 주셔야지 아이가 하면서, 물론 실패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럼요. 근데 다시 해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도 뭐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발끈이 풀어지면 선생님 신발끈 풀어졌어요. 어쩌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5학년인데 제가 가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가 묶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신발끈이 풀어준 채로 활동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은 많은데 또 옆에서 엄마가 근데 이렇게 막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 또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이 조금 더 괜찮아, 네가 직접 해봐라고 하면서 최대한 아이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셔야지 아이가 그 안에서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칭찬과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예. 조금씩 늘려가시라. 이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예,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발표도 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얘기지만 솔직히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는데요. 어느덧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9살 공부 습관 사전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딱 좋을지 작가 입장에서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책 제목은 9살 공부 습관 사전인데요. 이 책은 딱 9살 초2만 위한 책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전 학년 아이들이 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은 단순하게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읽어보셔도 좋은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공부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다 요즘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은 선생님한테 맞아요. 털어놓은 네, 얘기들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담기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간 후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네네.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은 공부가 막 어렵고 싫고 따분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의욕도 안 생기고 공부를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공부라면 아이가 스스로 좀 즐겁게 재밌게 공부를 나의 루틴으로 생각해서 좀 공부 습관을 갖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책을 우리 아이 공부방 책상에 살포시 올려놔 주시고 어머니가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책과 관련해서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아이들이랑 이 책을 보고서 얘기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피 이선생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책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